나는 원본인가 이미지인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은 미술이 아니다. 미술의 문외한인 당신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가 당신을 조롱한다고 여길 것이다. 아무리 미술의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모나리자나 천지창조 정도는 수십 번도 도보았을 테고 그 작품의 위대성 역시 익히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우리가 진짜 모나리자를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프랑스를 직접 다녀온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 기억에 있는 모나리자는 원본 그림을 사실에 가깝게 찍은 사진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실제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모나리자의 절묘한 미소에 감동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감이 그림과 일치해서가 아니라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수없이 들어서 생긴 일종의 학습 효과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루브르 박물관이나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모나리자와 천지창조를 직접 보고 올 기회가 생겼다고 하자. 그림을 보는 순간 깊이 감동받아 가슴이 떨릴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위대하다고 알려진 미술작품을 직접 본 것에 대한 순진한 흥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 이야기가 약간 혼란스럽다면 이번에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생각해보자. 보통 미술사나 예술사 혹은 문화사 따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작품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이다. 알다시피 이 조각은 원시 시대 다산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거칠고 뚱뚱한 여인상이다. 그런데 거기에 비너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투박한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것에 질방미라는 미적 성질을 부여한 것은 후세 사람들이다. 물론 다산을 기원하는 모습이라는 해석 역시 후대의 것이다. 그럼 기자의 피라미드는 어떨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란 조형성을 드러내고자 제작한 미술작품이 아니라 귀신이 돌아오고 싶을 때 파라오의 육신을 보존하는 거대한 돌무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것들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미술이라고 여긴다. 고고학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혼동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데 여기에 키치라는 용어가 개입되면서 상황은 낱마처럼 얽히기 시작한다. 키치는 싸게 만들다라는 뜻의 독일어 동사 페어 키친에서 유래한 말로서 저속한 작품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속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생각에 이르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진다. 저속한은 고급한이라는 말과 대칭을 이루고 고급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키치라는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쨌건 예술에는 대중예술과 고급예술, 그리고 대중예술이면서 고급예술임을 가장하는 키치도 있다. 굳이 우리가 이들의 가치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저 대중예술은 당대의 기쁨과 슬픔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어법으로 드러내는 것이니 대중예술의 존재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고급예술은 어법이 다르다. 당대의 모순을 드러내고 실존의 고민을 고급스러운 예술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급예술이다. 그래서 대중예술은 흔적을 등한시하지만 고급예술은 영원성을 중시한다. 대중예술은 그 시대에서만 소비되지만 고급예술은 당대를 넘어서도 유효하고 다음 시대에도 가치가 보존된다. 진실을 무력화시키는 키치의 비겁성. 한편 키치는 이 둘에 비해서 조금 비겁하다. 키치는 사실상 대중예술이면서 스스로를 고급예술인 양 기만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당대의 모순을 정면에서 응시하기보다는 애들로 회피하고 오히려 진실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또 키치를 생산하는 예술가는 스스로를 우아한 예술가인 양 위장하며 그에 중독된 감상자가 스스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공유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키치는 19세기 라파엘 전파의 그림처럼 시대착오적이다. 당대를 당대로 그리지 못하고 과거의 양식을 빌려 설명하며 지난날의 잣대로 현재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치는 아름다움을 내세우지만 그 아름다움은 똥밭에 내린 눈처럼 기만으로 가득하다. 해가 뜨면 금세 드러날 진실을 두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중예술이건 고급예술이건 예술가는 모순을 영감으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감상자들의 심장을 날카로운 창으로 관통하는 법이다. 예술을 통해 대중은 비로소 눈을 뜨고 문제를 인식하며 모순에 부딪히면서 세상으로 한 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획득한다. 키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세종문화회관의 열주가 그리스의 회랑에 그것처럼 감동을 주지 못하고 국회의사당의 천장돔이 모스크의 그것처럼 신성하지 못하듯 키치의 진실도 그러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는 이런 키치적인 것들의 문제를 의미 있게 제기했는데 그의 대표적 저작인 시뮬라시옹의 책 소개를 읽어보자. 포스트 모던 사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책. 실제가 실제가 아닌 파생 실제로 전환되는 작업이 시뮬라시옹이고 모든 실제의 인위적인 대체물을 시뮬라크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가상 실제, 즉 시뮬라크르의 미혹 속이다. 아니면 붕괴된 사회성 위에 세워진 죽어버린 시스템의 권력이 행사하는 미혹의 전략에 침묵하는 대중 덩어리로서 냉소적인 무감각만을 지닐 따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출구도 희망도 없이 와해된 사회적인 것들의 종말을 묘사하고 사람들에게 사는 가치를 주기 위해서 가치 없는 세상의 허무함을 가리기 위해서 시뮬라크적인 실제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계좌상의 숫자로만 표현되고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숫자가 빠져나간다. 이제는 원본이 아닌 숫자가 돈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되어 저절로 불었다가 가라앉기까지 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한 장의 설계도에 의존해 세포 분열하듯 대량으로 찍어낸 비슷한 모양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진짜가 사라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복제되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도 정밀한 화소의 사진에 의해서 대체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복제품이나 대체물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대체물들 안에 키치가 살아서 꿈틀거린다. 밀레 이발소 그림은 원본을 모방한 것으로 그나마 모방작 자체로서는 실제지만 변기를 모방한 듀샹의 셈은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정작 예술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삶도 그렇다. 사람들은 삶이 지향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수단인 돈과 명예와 권력만이 목표가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이라는 당일을 목적으로 삼은 채 살아가고 시스템은 민주공화국을 외치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새 민주나 공화국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희미해진 지 오래다. 이런 가치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원본인가? 이미지인가? 복제물인가? 대체물인가? 창의성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창의성과 천재성을 오해한다. 6살 때 손가락이 건반이를 날아다녔다는 모차르트처럼 천재성은 특정 분야에서 일반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에 창의성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인 사고 유형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마리를 찾아 조합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은 창의성에 가깝고 특정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타고난 기초 능력이 큰 것은 천재성에 가깝다.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을 가리키는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의 영광과 창의성은 천재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성격을 띠겠지만 일반인이 추구하는 창의성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개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발현 과정인데 광고인 박웅현 씨는 창의성의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어릴 때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걷는데 천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도 넘어지면서 일어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하려고 해서 이룬 것이다. 실패를 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 실패마저도 즐겁다.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운 기회였기 때문이다. 에디슨식으로 말하면 천재란 2000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창의성은 2000번 실패한 뒤에 얻을 수 있는 빛과 같은 것이다. 필자가 모 방송사 인터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사람 중 하나라고 느꼈던 이의 말이 치고는 너무 겸손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특히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창의성이라는 말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박웅현 씨의 말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감히 국어사전의 뜻에 반대하고 박웅현 씨의 말을 지지한다. 창의성이란 하늘 아래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있게 하라는 신의 말씀이지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즉 창의성은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며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재조합하는 능력인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발견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해야 한다. 실제 세계관 책이나 정보를 통해 얻는 간접 세계관 간에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발견과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부분이 꽉 막혀 있다. 입시 전쟁, 스펙 경쟁을 치르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모두 배척된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와 교류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주의할 시간도 없다. 청년은 알바에 시달리고 학생은 시험에 찌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선한 모험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창의성 부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번성한 키치 문화 역시 문제의 한 원인이다. 창의성이 화두가 되면서 체험학습이 입학사정 평가 항목으로 거론되자 부모들이 주말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유적지를 찾아 나서게 됐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밥사기라는 이름의 책과 해상도 좋은 디카, 그리고 메모장 뿐이다. 아이들은 책에 쓰여있는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유적과 예술품을 저자의 눈으로 복사하고 디카로 복제하며 안내판의 글자들을 메모장에 옮겨 적기 바쁘다. 독서용 역시 추천도서 요약본으로 제공되고 과외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논술에 필요한 핵심 주제만 뽑아서 암기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창의성의 발현은 흉내내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추억의 퇴비 속에서 이루어진다. 동물원의 황새가 슬픈 눈으로 사육사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장면이 아니라 어린 시절 툇마루에 앉아 생생하게 목격한 황새가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모습에서 창의성은 꿈틀거린다. 나는 걷는다와 같은 뛰어난 여행기를 읽고 자극을 받았다면 실제 내가 그 길을 따라 걸어봄으로써 영감이 얻어지는 것이지 책 속의 사진 몇 장이 영감과 창의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창의적 영감은 눈과 피부, 근육과 뼈가 체험하는 현장에서 자극을 받고 거기서 싹튼 호기심이 가라앉은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흔들어 새로운 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창의성을 고민한다면 사람을 만나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땅을 밟을 때 처음 밟는 땅을 밟고 책을 읽되 생소한 분야를 읽어야 한다. 생소한 것들이 부단히 나를 자극할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지각이 갈라지고 용암이 터져나온다. 필자의 경우에도 20대 후반에 가장 크게 고민하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다. 나름대로 인문사회 부문의 독서는 해왔지만 예술 분야에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미술은 모나리자나 천지창조를 떠올리는 정도가 기껏이었고 음악은 대중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젬병이어서 감각적 소양이 전무했다. 이것은 창의력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고민 끝에 그때 선택한 방법이 클래식 음반 100장 듣기와 곰브리치와 젠슨으로 시작한 미술사 공부였다. 친구에게 추천받은 음반을 밥 먹을 때도 수술실에도 심지어 베갯머리에서도 틀어놓고 들었다. 또 전시회만 열리면 찾아가 우두커니 서서 몇 시간이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문화적 소양이 뼈아프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정도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아찔하다. 절대 잊지 말자.
우리의 내면에는 모두 창의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다만 그 씨를 틔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독서, 공상을 통해 창의성이 자랄 토양을 기름지게 가꿔야 한다. 또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비록 지금의 시스템이 개인의 창발성을 인정하고 키우는데 유리한 제도가 아니더라도 조직 혹은 사회 이름으로 내가 가진 창의성의 씨앗이 짓눌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창의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 속에 바로 자아 실현의 길이 있다.